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67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미입니다. 네, 오늘 여기 오는데 하늘이 엄청 파랗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저희가 올 때 동작대교 네. 거기를 딱 지나오니까 한강이랑 파란 하늘이랑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여러분들은 봄 타세요? 가을 타세요? 저는 특별히 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사계절이 매일매일 뭐 그날이 그날 같은. 수미님은? 저는 봄 엄청 타요. 봄. 근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니까. 저는 가을 타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 이제 살랑살랑 마음이 갑자기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가을 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별일 없는 가을, 별일이 있어야 되나요? 별일 있는 그런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이슈 아닌 이슈인데요. SBS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방영을 해줬었어요. 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00만을 넘었으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SBS에서 삭제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갔었는데 인권위가 이거를 일단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기각은 시켜요. 대신에 의견을 남기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남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철수가 당시에 퀴어 문화축제 관련해서도 보지 않을 권리, 거부할 권리 있다, 이런 의견을 남겼었는데 이것도 같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인권위가 의견을 낸 건 좋은데 굳이 기각시킬 필요까지 있었나? 왜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조금 불만이 있고요. 일단은 이유 자체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 사건 때는 어떤 피해가 구체화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그럴 때는 그렇게 또 의견을 내면서 이런 동성애 건에 대해서는 단지 그냥 이렇게 의견 정도 내는 수준에 그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장면 자체를 삭제하고 내보냈다라는 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한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심어주는 거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런 것들 지금 흡연하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흉기 같은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동성 간의 어떤 이런 애정 행위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금 위험하거나 아니면 보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영화 감독이 들었다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영화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고 꼭 필요한 장면이겠지만 특히나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어서 그것은 꼭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임의대로 단순히 어떤 선입감 때문에 그렇게 또 모자이크 하거나 그러니까 삭제해서 그러니까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좀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좀 예전부터 얘기 많았는데 인권위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말씀대로 굉장히 선택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사실 성소수자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같이 생활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분들인데 그냥 취향이나 본인의 그런 본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
비춰진다? 이런 잣대로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얘기일까? 그거가 좀 약간 저는 의문이 드는데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퀸의 그 동성애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 네네. 이 사람이 음악적인 그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결코 삭제돼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을 텐데도 이 당시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럴 거면 영화 왜 틀어줬냐. 차라리 틀질 말지. 그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계속되다가 인권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하는 거 말 안 되죠. 박원순 시장님 경우하고는 또 그때 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했던 거하고는 너무나도 틀리니 인권위도 사실 좀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걸로 봐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안철수가 그때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제 지인이기도 한 분이 논바이너리로 이런 제주도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발언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이때 안철수 이 사람의 말이 그냥 굉장히 모욕적으로 또 네네. 얘기를 해서 그때 안 들을 굉장히 수가 없게 힘들었다고 들었고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피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어떤 삶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한 상처를 준 거니까. 근데 이걸 단지 그냥 기각시켜 버리고 그냥 이 정도 의견 내는 거에서 끝났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뭐 장애인도 그렇고 소수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감추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고 함께 어울리고 자꾸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한 것이 그냥 일상적이라고 느낄 때 그런 문제가 좀 더 네, 수월하게 네.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추고 어떤 것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드러내는 쪽으로 네. 모든 것들이 좀 실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2023년부터 이제 제정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보통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유통기한을 따져서 먹잖아요. 저도 보면은 우유 같은 거 먹을 때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리고 뭐 하루 지나 있으면 약간 찜찜한 기분으로 먹을까 말까 고민도 하고, 또 요플레 같은 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얼굴에 바르는. 근데 사실 그거 약간 아시겠지만 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음식을 버리거나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소비기한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먹어도 될 정도. 대신 보관이나 이런 걸 숙지했을 때. 근데 우유 같은 것도 사실 뭐 한 달 정도. 그리고 계란도 60일 이상.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버리는 음식들 너무 아깝고 특히 네. 유제품 같은 거 그리고 캔 같은 거 이런 것도 오래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유통기한 보고 무조건 버려버리니까 이제 소비자 기한으로 바뀌면 그 기한도 좀 늘어나고 또 버리는 음식 양도 지금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 저는 뭐 그런 것들 뭐 일정한 기간 안에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걸 지났는데. 지났는데 먹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알겠다고 하고는 그냥 제가 그냥 먹거나 애들이 하도 막 그러면 눈앞에서 이제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유통 기한이 딱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줄 알았었어요. 네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거 오늘까지 이거 마감인데 이거 가격을 깎아주시나요? 뭐 때로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드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근데 이제 소비 기한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개봉이 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개봉을 해도 그 보관을 했을 때 잘 냉장 보관이면 냉장 보관 아니면 뭐 서늘한 곳이면 서늘하게 보관하는 것을 숙지 잘 했을 경우에 그 소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유는 몰라도 또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발효 식품이니까 더 좀 지나도 충분히 먹을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장이 좀 약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신경을 쓰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근데 그게 소비 기한으로 딱 측정이 돼서 네. 날짜가 아직 안 지났다 하면은 그거를 보면 먹어도 될 텐데 만약에 지금처럼 유통기한인데 하루가 지나면 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예민해서 장이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신경 쓰는데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임진님은 어떻게? 저도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 다른 건 알지만 유통기한 지나면 되게 찝찝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이틀 아니면 전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특히 이제 냉장고를 잘 보면 뭐 1년 지난 진짜 1년 몇 년이 지난 소스들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나 약간 저는 버리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것들 보면은 버리는 게 맞겠지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저는 이제 같이 병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판매하는 분들도 이게 소비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판매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비기한 바로 직전에 또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좀 같이 병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렇겠죠?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도 라면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지난 거 가끔 끓여 먹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냄새 날 때 있어요. 밀가루 밀가루. 고유의 냄새와 그 눅눅해진 스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네. 그래서 이건 되게 좀 반가운 일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3년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조금 뭐 이게 같이 병기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이슈요. 네,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나 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뭐 어떤 분은 뭐 고졸, 어떤 분은 뭐 상고 출신, 그다음 어떤 분은 또 뭐 검정고시 출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나온 어떤 제목만 보게 되면 아 이분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시고도 이렇게 성공을 하셨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기사를 쭉 읽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끝나진 않거든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시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최종 학력은 뭐 대학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타이틀로는 그냥 고졸이고 뭐 상고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좀 기만적인 기사를 내보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네네네.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 이제 능력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였으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출발선을 너무 강조를 해서 그냥 그 안에 그 사람을 가둬버리고 네. 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진행되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네, 그래서 조금 그러한 것들이 좀 잘못 받아들여지거나 하게 되면은 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자가 이제 지금 여기 기사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고졸 공무원의 신하라고 썼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사실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정정순 의원이요. 네네. 네. 근데도 기사에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7급으로 해서 1급까지 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네네. 하고 일부러 그 어찌 생각하면은 좀 사실관계를 누락을 한 거나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악의적인 기사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긴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 있고, 검정고시 보는 사람들 있고, 인문계 가지 못하고 뭐 상고로 간다거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조금의 이제 좀 이탈한 사람, 이쪽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쪽은 조금 비정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딱 정해진 그 길, 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 같은 압력을 받고 억압을 받아서 다른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그러니까 좀 일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개인이 좀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길, 그것만이 좀 옳다 하는 식으로 제시하는 거.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안타까움. 이런 거 생각하면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숨이 막혀요. 네. 예, 그래서 다른 여지를 줄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중졸 출신의 누구, 고졸 출신, 상고 출신의 누구가 어떤 성공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뤄지는데, 우리가 뭐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대졸 출신 누구라고 하거나 박사 출신 누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차별적인 시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퇴출되는 게 맞고, 저는 이번에 그 올림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선수들을 보면서 노장의 뭘 보여줬다거나 노장의 뭐 하여튼 그 패기를 노장. 보여줬다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수 출신으로서 나이가 많은 건 맞지만 노장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조금, 그러니까 언론이 기존에 해왔던 관습을 그대로 이어오고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깨우쳐 나가야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하루에 뭐 기사 몇십 개, 몇백 개씩 쓰면 뭐 합니까? 사고의 발전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사 예. 저도 이 맞습니다. 기사 보면서 예전부터 저 항상 했던 생각인데, 좋은 기사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쁜 기사 같은 경우에 앞에다가 뭐 이렇게 무슨 출신, 뭐 고졸 아니면 무슨 어떤 뭐 교사 출신이었던 뭐 이렇게 한 특정 집단까지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주로 정교조 출신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들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과하게 쓸데없이 노출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을 노출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집단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언론의 그 관습, 관행, 옛날부터 이어져 왔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제목 만들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선 끌기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노출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언론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3, 40대가 왜 노장입니까? 거기에 갑자기 꽂혔어.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뭐 흑수저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흑수저. 맞아요. 그럼 흑수저라고 하면 그 출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한 기득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흑수저여서 그 어려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걸었느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흑수저라고 하는 그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또 서울대 출신이면 서울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서울대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인생 성공했다는 식으로 다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이 아니라 과정, 혹은 또 지금의 어떤 현실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인은 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뭔가 문제를 던져주고 뭐 화두를 꺼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이메일 가겠습니다. 작은 생각님,
8월 15일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봉오동 천상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귀환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장군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모시겠습니다. 서해 방공 식별구역에서 장군을 모신 특별 수송기를 엄호하던 공군 조종사의 말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통령은 예를 다해 장군을 맞았고 장군은 서거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지친 영혼을 쉬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부대 CCT는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70여 분을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탈출 작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많은 분들을 탈출시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운 사람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작전 명대로 그야말로 미라클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참 진보, 찐 보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조국으로 모시는 모습,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을 대우하는 모습, 여기에 진보 보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굳이 진보 보수로 나눠야겠다면 오히려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한 변명인지 병명인지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느니 짓거리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투기로 보이는데 팔순의 노부모를 앞세워 연좌제니, 결혼 이후 부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느니,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느니 온갖 쇼를 보여주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가족 모임에서까지 국민 의례에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고 해서 그러면서 개인의 삶을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하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태극기에, 미국기에,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서 휘두른다고, 그러다가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까지 흔드는 건 보수가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이상한 타투나 하고 퍼포먼스나 하면서 남녀 선이나 가르는 패미가 진보라 생각하는 한심한 초선 의원. 그런 초선 의원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할 어떤 장치도 어른도 없는 모 정당. 이게 진보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거티브도 모자라 온갖 마타도어를 남발하면서 같은 당의 경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짓거리는 진보가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한겨울에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촛불 시민이 바랐던 개혁을 내팽개치는 건 어느 나라 진보의 모습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조국 장관을 응원한다고 하는 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개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똥파리가 뭘 뜻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자연에 존재하는 진짜 똥파리는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네, 똥파리들이 주로 기생하는 곳은 재래식 변소입니다. 그리고 똥덩어리 근처입니다. 즉, 주위에 똥파리들이 알짱거린다면 어디엔가 가까운 곳에 똥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똥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낙연 후보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울대식이나 나오셔서 동아일보 기자식이나 하셨으니 당연히 아시겠죠. 윙윙거리는 똥파리들이 왜 후보님 주위에 유독 많은 걸로 저는 느껴질까요? 제대로 된 진보, 본 모습의 보수, 언제쯤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본 모습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이 평생 애써왔던 민주주의, 노무현이 꿈꿔왔던 개혁, 문재인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살만한 나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람다운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 제발 좀 만들어냅시다. 그간에 속 열불 터졌던 이야기들을 쭉 열거해 주신 것 같네요. 작은 생각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작은 생각님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네.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공감을 많이 굉장히 네. 불러일으켜서 저희가 댓글들 읽어드리면 저 이메일 누구죠? 하면서 굉장히 공감 간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너무 댓글 보내주셔서 네. 이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홍범도 장군 얘기 잠깐만 해보면 네. 그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때 그 조진웅 배우가 국민 특사로 같이 유해를 모시러 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큐를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도를 잘 안 해줘서 제대로 못 봤지만 한번 이거 다큐를 보시면 그래도 짧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그거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계속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딱 비행기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군 뭐라고 하죠 그거? 전투기들이 쫙 오면서 그러게요. 굉장히 영화 같은 한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소름 끼치게 너무 멋있는데 그 장면은 진짜 예전 정부가 됐으면 미친 듯이 때렸을 텐데 너무 안 나와서 네네. 찾아봐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 맞아요. 꼭 그거 봐야겠네요, 다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사실 김저진 장군에 묻힌 측면이 있어요. 맞아. 청산리 전투 때 우리는 다 김저진의 그 공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사실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 합세해서 그 승리를 이끈 측면이 있는데 약간 그 출신 그렇죠. 그 홍범도 장군이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계급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우리가 많이 조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가 또 나오는 거죠. 맞아요. 특히 역사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아니지.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대해서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또 많이 네. 조명이 됐고 여기 구출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고마워하시고 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 프랑스 관련한 어떤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2014년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한 8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비자를 내주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프랑스 쪽으로 데리고 오거나 해서 살게끔 해준 것은 한 3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고,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참 의리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 전쟁 때 자기들 편에 서서 싸워줬던 알제리 사람들도 그냥 버리고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머리가 없어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또 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네. 예,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을 그렇게 모셔오는 게 당연한 건데 말씀대로 막 이렇게 버리고 왔다는 표현까지 될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미라클. 그러니까 너무 태극기 모독부대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국은 이런 거예요. 보수는 이런 거라고. 그분들이 제가 어저께 옷을 사러 갔는데 거기 옷가게에 있는 뭐 아줌마들끼리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데리고 온 난민들을 집 주고 돈 주고 한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옷을 집어 던지고 나와서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상대하기 싫은 것도 있고 아니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겠구나. 정권 유지하면서 빨리 갈아엎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뉴스를 너무 안 해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왜곡된 보도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특히 보수 쪽 유튜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쵸. 네, 집 주고 뭐 돈 주고 이런 그거에 이야기 없습니다. 포커스를 네. 맞추는 거죠.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이분들이 그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 기회를 주겠다는 네네. 거니까요. 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그거는 알고 있는 나중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지님이 시사 코너에서 많이 욕해 주십시오. 댓글에 어차피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메일 또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댓글 갈게요. 네, 심영택님, 윤석열을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딴전 피우고 검찰은 모른 채하고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하였다.
김YG님, 조국도 그랬을 것으로 그리 자료를 주니 나경원 여상규가 그렇게 나왔지. 아예 확신을 가지고 조국에게 나가라고 했잖아. 여상규가 뭐 지가 선배로서 충고한다고?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하기 어렵지 않겠어? 김영희님, 갈수록 태산이네. 아니,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데 의혹투성이 주역 윤석열은 취해 법권인가? 마치 제왕처럼 방치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모른다, 아니다 하면 그냥 말고 윤석열 본인 가족 수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죄가 있으면 당장 잡아다가 수사를 해라. 네, 전범균님, 윤석열과 그 잔당들과 동조자와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던 국민의 짐을 즉시 수사하고 구속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는 명명백백한 윤석열의 쿠데타다. 박인철님, 윤석열의 청부 고발 공작 정치까지 보니 사형제와 두테르테가 떠올랐다. 공정과 상식은 죽었고 공작과 상실만 남았다. 도도리님, 짐작했었던 일이죠. 이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일 뿐.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죄지은 자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버스의 특종 윤석열의 검찰이 그 청탁을 했다. 수사 고발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청부 고발. 청부고발, 네. 사건. 근데 이런 이 거야말로 사태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수사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언론들 다루질 않고 있어요, 진짜. 조중동에서 안 나왔다고, 네. 일면에 안 나오고 서버로만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포털도 보시면 포털 탑에 떠 있어야 되는 기사인데 저기 밑에 윤석열을 실드 치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제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뭐 그들이 몰랐고 안 했다고 하지 않냐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포털에 올라가 있지 포털 메인 화면에는 이 뉴스가 없습니다. 그 조중동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결론은 정치 공작이라고 그 장지원이 얘기한 아, 거를 네네.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아직 버스에서 하는 뭐 후속 기사가 있다고 하니까 네. 기대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핸드폰 이번에 까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한동안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쵸.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진짜 네.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그런 문제이고 네. 이거야말로 정말 연성 구데타입니다. 음. 네,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장난 어떻게 아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총장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뭐 양아치니까 뭐 그랬던 거 뭐죠? 검찰총장이 뭐 이거를 뭐 사유하면 그게 검찰이 글씨, 아니고 깡패지. 깡패. 그 네. 말이 맞았네요. 그러고 보면은 왜 어떤 시민단체에서 항상 고발을 맡아서 하는 박세령과 사주모.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좀 첨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고발장에 이름만 빼고 다 모든 게 다 작성해서. 들어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고발장이 네. 있고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200페이지. 네,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름만 써서 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진짜 국민의 바보로 하는 거죠. 네. 내가 몰랐다 하면 끝나는 걸로. 윤희숙도 자기도 몰랐다. 다들 몰랐대요. 그렇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뭔 정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지. 기억의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네. 참, 많은 명언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이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이거 좀. 이거는 더 확대돼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인철님 얘기했던 것처럼 공작과 상실만 남았다. 명언이십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이나 특히 열린
민주당에서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많이 목소리를 내서 수사,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최강욱 의원도 그 중에 한 피해자로 아, 네, 써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 반드시 밝혀야 될 것 최강욱, 같습니다. 황희석 네. 그 의원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좀 강하게 목소리를 네. 내고 있는데 민주당도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네, 계속할게요. JAL님, 오마이뉴스에 26살 청년 변호사 이재명의 노동과 톱 한 자루를 보시면 이재명 지사님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의지와 따뜻한 심성에 감동. 에이프릴 YN님,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경기도지사에 눈독 들이는 수박들 많습니다. 경기도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 수박들, 특히 똥파리 대장 전씨, 네거티브 대마왕 윤씨, 신씨, 그리고 조국 일가 파탄 내는데 앞장선 윤씨, 경기도지사는 꿈도 꾸지 마. 윤성필님, 이재명이 완벽해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낙연에 비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을 알기에 지지하는 겁니다. 신숙자님, 나이 60에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환갑에 전문대 입학해서 이렇게 어렵게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력과 관련해 대선 후보를 편애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쿠쿠님, 국민을 위하는 것이 정치이고 국민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자신들의 스펙이고 나발이고 국민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게 국민을 인정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국민 무시 정치 양아치가 있습니다. 네, 그 언급해 주셨던 오마이뉴스의 26살 청년 변호사 이재명의 노동과 톱 한 자루 이 인터뷰 네, 찾아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 인터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노동 관련해서 노동사무소 했을 때 거기에 같이 일하셨던 분의 인터뷰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이 단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경험에 체득화돼서 나온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로 박덕흠을 내세웁니다. 네, 이게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진정성 맞죠.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땅에 그 땅값이 오르게 하는가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네. 투기를 일삼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하는 윤석열. 유니속으로 안 데리고 간 게 다행입니다. 웃겨. 네, 계속할게요. 네, 신용선님, 추미애 대표님, 박근혜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이진호님, 개혁은 할 때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그날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혁을 원합니다. 180석 머리수만 많았지 개혁을 했습니까? 이낙연, 수박이 개혁을 했냐고요. 지금은 개혁 대통령 추미애가 필요합니다. 김완기님, 이재명 추미애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 내의 적폐 세력까지 정리할 기본이 만들어집니다.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이 되면 할 일이 없거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이 선대위원장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네, 추미애 후보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 투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좀 더 선전하시기를 빌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만 하셔도 신청이 되니까요.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신청을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소중한 한 표를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흥식님, 이낙연이 선대위원장 되면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경선 후 이낙연은 당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황금도끼님, 총리 시절 국회에서 질의 답변할 때 정말 통쾌해서 열렬히 응원했는데 이제 이낙연 씨가 싫어졌다. 음흉한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더 싫다. 정계 은퇴하길 바랄 뿐이다.
YSKYM님. 오랜 정치 경험으로 당대표와 법무장관을 지낸 정통민주당 인사 추미애 후보님이 힌트를 남기며 지적한 교육부, 유은혜의 지시로 조국 따님까지 건드리려는 정무적 판단을 한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요? 좀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는 것까지는 과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뭐 근데 이렇게 막 눈빛이 음흉하다 이런 것들도 사람이 미워 보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황금도끼님 말이 거의 저희가 이낙연 그 총리 때 지지했던 그 마음에서 네네. 이렇게 확 음흉한 눈빛으로 음. 보이는 과정까지를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한번 채택해봤는데 며칠 전에 그 매블쇼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매블쇼에서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여야당 대통령 후보들을 이렇게 네. 데려다가라고 해도 될까요? 모셔다가. 모셔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그 매블쇼라는 게 뭐 야당의 뭐 후보라고 해서 뭐 자기가 뭐 좋아든 안 좋아든 떠나서 굉장히 매력을 막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주고 굉장히 그 노력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오죽하면은 그 유승민 후보도 저번 주에 나왔을 때 너무 재밌고 오세훈 후보도 굉장히 호감도를 높여줬는데 아니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나왔는데 더 싫어지는 너무 이 노잼이란 말이 정말 아니 이 매블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노잼을 할 수가 있을까 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데려다가 앉혀놔도 호감도가 올라가겠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못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고 음흉한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엄중하다 보니까 모든 말이 방어적이잖아요. 뭐 잘 모른다거나 네. 보고받은 적 없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리액션이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대답할 위치에 있지 네네. 않습니다. 라거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호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거기다 이번에는 네. 더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뭐 위치나 자기가 뭐 얘기하지 않겠다 엄중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맞아요.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본인에게 불리한 거 네. 얘기하지 말자고 하고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비협조적인 그렇죠. 거니까 풀어주려고 네.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음.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언론에 제갈 물리는 거죠. 네. 사실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막 물어보지 맙시다.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없으니까 진짜 방어적일 수밖에 맞아. 없고 변명하고 싶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친일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일파들도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입을 딱 씻으면서 다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막 일본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미국을 찬양하고 갑자기 막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요즘에 맞아.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보였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막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갑자기 조국 장관님을 왜 편을 들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번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것도 좀 열받고 아까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이 했던 말로 저는 마무리를 하자면 조중동 기자 출신들은 싹 없애야 된다. 그 얘기를 아니 하고 뉴스버스 발행인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지금 아니잖아. 이 사람 후보 안 나왔잖아. 알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전가요? 네. 네. 박동준님, 이낙연 수준이 참 장경동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나 극우 세력을 진짜 너무하네. 이낙연 측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보수 세력인 듯. JJ 알림, 요번에 이리저리 협치하고 사면하자 하는 분 대통령 되면 민주당은 이제 가망 없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을 때 여기저기 좀 바르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낙연 캠프에 네거티브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줄 알면 큰 코 다쳐요. KH5님, 이낙연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셨는데요. 네, 이번 경선에서 낙엽처럼 우수수 연속적으로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아직도 몰라. 쯧쯧쯧.
네, 정지웅님, 오로지 말과 보여주기식으로 남을 현혹하려 하니 반드시 그 능력이 표가 나기 마련. 국민들은 과거의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 삶을 통해 옳고 그름을 너무나도 잘 볼 줄 안다. 과거 기득권 정치인들이 망조로 만든 나라를 항상 바로잡은 존재는 국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개돼지쯤으로 생각하고 속이려는 인간은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반드시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국민들이 덜 고생한다. 문무일님, 나는 호남이 고향인데 이낙연 후보 하는 걸 보면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일보다 상대방 단점을 파헤치려 하는데 그런 혈안이 된 것 같아서 대통령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총리,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겨우 저 정도라니 부끄럽네요. 80평생 살면서 이런 정치인은 처음 봅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비호감도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타겟을 바꿉시다. 윤석열과 홍준표로. 네. 국힘당에 대해서 그 후보들을 좀 타겟으로 우리의 전투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욕하고 싶은데 자꾸 뻥뻥 터지니까 네. 기다려 이제- 보게 되고. 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거티브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래서 조금 덜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적은 따로 있는데, 왜 그 총알바지를 대신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손승우님, 전체 민주당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임당이랑 민주당 현재의 모습이랑 뭐가 다른 건죠? 180석, 참 민주당원인 저도 다음 총선 때 기권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내 아이들 상식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어 선택한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송하하님, 답답합니다. 애시당초에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이라고 하지 왜 언론중재법이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저들의 프레임에 걸려드나. 민주당 의원들은 바보들인가. 허구한 날 프레임에 걸려서 허덕거리나. 정지영님, 홍준표를 응원할 줄이야. 예. 네, 계속 갈게요. 초록 여수님, 희숙이 빌드업 과정. 1. 농지법 위반 아니다. 2. 농지법 의심은 있지만 자기는 몰랐다. 3. 농지법 위반이 맞고 투기는 아니다. 부친이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단다. 4. 투기 맞는 것 같은데 부친이 혼자서 한 일이다. 5. 그 다음은? 심오님, 저는 서울대도 유학도 못 간 무지랭이 60 중반 할머니인데 윤희숙 의원 보수 농객들 등등 나쁘끄럽습니다. 공정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상식은 다 어디에 숨겨놓고 개도 소도 웃다 숨 넘어갈 지경입니다. 이를 어쩜 좋을까요? 자, 학력이 상식을 동반해주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상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뭐 윤석열도 그렇고 윤희숙도 그렇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상식적인 사람이라거나 도덕적이라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반증은 못 된다. 서울대가 진짜 서울대 별거 아니구만.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이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그 민낯을 드러내니까 서울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대를 너무 이렇게 망신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으신 분들도 진짜 많으시지만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서울대 출신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실망 커요, 사실. 네. 네. 윤희숙은 하버드 아니에요? 정말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아마 유학도 갔다 와서 아마 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다니엘 첸님. 인간의 가치는 모두 같습니다. 단 사람마다 소질이 있고 적합한 부분이 각자 있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보면 그의 소질 있는 분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존 루카스님. 진영을 떠나서 윤 씨한테는 도저히 표를 못 줄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 복잡한 한국을 어찌 이끌어갈지. 청색지대님, 윤석열 끌어내려야 한다. 최악의 후보다. 검찰과 언론과 모든 기득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을 도우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민주당 지지자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묻지마 지지하는 보수 수구들을 경계해야 한다. 더 이상 우스개로 희화화하지 말고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짐 경선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윤 10원은 너덜너덜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묻지마 투표하는 경상도와 오세훈을 당선시킨 지방선거를 생각해보라. 윤석열이 결선에 올라온다는 건 보수 수구들이 뭉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모든 기득권들이 뭉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이 경선에서 떨어진다는 자체가 보수 세력의 심각한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상대하는 것은 쉽다. 검찰 개혁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만약에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표들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도 결국 윤석열은 안 되겠다라는 걸로 돌아섰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국힘당도 이렇게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국힘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대기업에서도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네.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다른 언론들도 버리는 날이 오겠죠.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KKK999님. 김대중 대통령은 탁월한 통찰력과 신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통일 기반 조성, 지방자치제 실시, 지금의 문화와 IT 강국 기반 조성, 현재 야당 세력들이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한 IMF 조기 극복 등 21세기 초인류 국가를 위한 기반을 만든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한혜수님. 해외에서는 문 대통령님이 세계 대통령 탑3 안에 들어요. 한국 언론사들이 그래서 더 무서워하는 듯.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닌데 무섭습니다. 최종훈님, 진정한 황제 의전은 김무성의 노룩패스, 황교안의 KTX 안까지 들어온 자동차, 그네의 호텔 변기 교체 아닙니까? 참네. 김용원님, 악마의 편집, 그래서 기레기 하는구나. 니들 자식 얘기 안 부끄럽냐? 언론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김석웅님, 아무리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래 세대가 꿈을 꾸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콜린스 릴리님 중도라고 하셔서 구독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너무 정치 튜브라서 불편했는데 성향에 가깝다고 무조건 편들기보다 자기가 좋아할수록 잘못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맞고 그게 국민의 역할인 것 같아서 새날의 멘트가 와 닿네요. 타라킴님, 새날 가장 진실함이 묻어나서 봅니다. 푸나님 변치 마시고 계속 전진하시길. 저는 외국 국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뿌리는 변치 않나 봅니다. 광주 항쟁 때 같이 했고 1987년 민주화 운동 때 쫓기며 집에 있지를 못했고 이민 간 후에도 여러 군데 관여를 했었고 지금은 건강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강화문, 서초동, 지방에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땐 차가 끊길 때도 있었고 많이는 보낼 수 없지만 매달 조금씩 보내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잘 모르고 방법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타라님 감사드리고요. 계좌번호 대신에 저희 그 유튜브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멤버십이 있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날을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또 수미님이 택시기사분에게 새날 구독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사님과 정치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새날을 구독하시라고 구독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한 명, 네. 또 그 택시기사분이 듣고 좋으시면 많은 택시기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들으시면, 혹시나 들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구독 여러분 아직도 안 하셨다면 꼭 많이 눌러주세요.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한 지 4년 차가 되어가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대표님이 대표님 방에 4개월 된 강아지를 키운다고 데려왔습니다.
강아지 귀엽고 예쁘죠. 저랑 사원들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비염에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를 포함한 사원 대부분이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죠. 강아지가 오고 나서부터 재채기, 기침, 콧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 알레르기가 있어서 강아지가 계속 있는 게 좀 불편하다. 미리 얘기도 안 하시고 데려오셔서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왜 동의를 구해야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대표님은 너희에게 말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실에서 키우시겠다는 뜻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털 알레르기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살면 안 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강아지 때문에 퇴사해야 할까요? 강아지 때문에 퇴사하신 분 계신가요? 대표를 강아지라고 대표를 개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정말 여기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고 참. 이게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직원이 많지 않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그 사장님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건 내 회사다. 내가 너희를 벌어먹이고 있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니네가 일하는 건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개를 기르든 말든 이런 마인드가 너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갑질이 맞고요. 그다음에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그렇게 알레르기가 있는 거면 이거는 갑질로 신고를 일단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다 나가버려야죠. 직원들이 없으면 결국 회사 안 돌아갑니다. 무슨 생각으로 회사에서 강아지 키울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그 집단에 항상 있다는 도라이 총량의 법칙. 근데 그 도라이가 대표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싫으면 퇴사하셔야죠. 이게 건강까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렇죠.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어떤 고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왜 뭐 내가 너희에게 못하러 막 이렇게 나오는 분이라면 이 한 가지를 봐서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좀 파악이 됩니다. 사실 네,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이게 통하지가 않으면 뭐 나중에는 뭐 회사를 네. 나가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다 같이 이직을 알아보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이 동시에 회사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긴 하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앞으로 회사에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성향이라는 게 떡하니 아니 직원들한테 말도 안 하고 강아지를 키운다고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 뭐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수는 같은데? 있는데 직원들이 다 알레르기가 있고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땐 데려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왜 니네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서 키우면 되지. 저는 이게 또 집에서는 가족들이 싫어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닐까요? 회사에서 저는 기르는 이유가 이런 청소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가 아닐까 그것도 맞을 것 라는 같아요. 의심이 들어요. 아무튼 회사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도 사실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건데 그거를 또 그렇게 결행을 하시고 네. 어려움을 얘기하는 직원들에게 그럴까요? 보이는 태도가 이거라면 저는 뭐 별로 네네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털 알레르기 있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기침, 콧물도 그렇고 너무 괴롭죠. 피부병 얼굴도 막 나고. 붓고 네, 막 맞습니다. 그러시던데 그러면 알레르기 약을 독한 걸 계속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직장 내 갑질이 확실합니다. 산재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근데 이런 사유로 노동부 같은데 신고하면 받아들여질까? 그 환경 때문에 회사를 직장 갑질 119에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네. 112 직장 갑질 119 직장 갑질 네. 119라고 거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네 그 이후를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참 세상에
이런 사장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강아지 때문에. 조쪼소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중소기업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웹드라마인데 미생보다 더 현실적인 버전이다. 그러니까 미생은 그래도 대기업이지만 그렇죠. 네. 조쪼소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또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 예전에 어떤 양 무슨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예 그 웹하드 예, 거기 머리카락 막 염색 그때 그 네. 기사 봤을 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 그래도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낯설었거든요. 일종의 그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직장 생활을 감수한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도 뭐 나름의 또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년생이고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사장 밑에서 당연히 이렇게 당해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119에 신고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모의를 하셔서 이직하는 것도 굉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날 한라인 167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